네, 잘 쉬셨습니까?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30초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인 소리와 음악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적인 소리도 폭넓게 말하면 음악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침묵도 음악인 거고, 방금 오토바이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 오토바이 소리도 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다 모든 소리들을 또 침묵까지도 음악의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소리와 또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점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잠깐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 음악적인 소리와 다른 소리는 유아 시절부터 분명히 구분되어진대요. 혹시 여러분은 음악 아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음악 아, 뮤직 차일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자는 이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음악 아를 자도 가지고 태어나고 음악 아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야 라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음악이라는 것을 알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음악 소리와 또 일반 소리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음악은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수학의 아버지가 이제 그 음악에 또 나름대로 도 조예가 깊다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의해서, 시간의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의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뭐 또 음정이라든가 이런 색이, 음색 등이 이제 선율과 리듬의 구조 속에서 조화되어 나타나는 그 소리잖아요. 우리가 뭐 음악 프로그램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게 쭉, 우리 아들이 실용 작곡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아들이 음악을 만들 때 보면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음악은 시간에 의해서 음정이라든가 소리의 뭐 색이라든가 또 음색 등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소리를 가리켜서 보통 이제 음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스카텔리라는 이런 사람은 모든 비음악적 소리에도 음악적 요소 또 강도 등이 포함되지만, 다만 조직된 리듬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소리들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조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음악이라고 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소리는, 비음악적인 이제 소리는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된 리듬이 결여가 되었으면 이제 음악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또 이 게스턴이라는 사람, 이 게스턴은 음악 치료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게스턴이라는 사람은 조직자와 활력자로서 리듬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3요소 하면 리듬, 하모니, 멜로디지 않습니까? 게스턴은 사람은 조직자와 활력자로서 리듬의 역할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고요. 가브리엘슨이라는 사람은 소리의 연결은 음향적, 물리적 현상이지만 리듬 반응은 심리학적, 생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제 그 아까 제가 음악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재된 박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박자를 뭐 리듬을 저희 모르는데도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뭐 손가락을 갖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고개를 흔든다든가, 발을 이제 뭐 흔들다든가, 이거는
내 속에 선천적으로 박자 감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쓰는 사람은 비록 소리의 연결은 음향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리듬 반응은 심리학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뭐냐면 경험적이고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또 감정적인 이런 그 반응을 불러 일으킨대요. 두 번째는 움직이는 행동적 반응. 우리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모내기 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무슨 일을 할 때 소위가 노동요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음악이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뭐 푸시업을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쾌한 음악을 듣고 러닝을 할 때와 그냥 할 때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도 다르고 또 시간도 또 절약되고, 예를 들어서 뭐 1km를 7분 내에 달린다고 하면 좀 경쾌한 음악을 듣고 달리면 6분대로 제가 보통 한 5분 한 20초에 1km씩 달린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듬은 이 경험적, 지각적, 인지적, 감정 반응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적 반응도 유발을 하고, 다음에 호흡수라든가 맥박수, 근육 긴장을 가져오는 생리적 반응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뭐 클라이언스와 월커라는 이런 사람은 리듬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의 신체적인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또 정서적인 이런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평화롭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주거나 뭐 즐거움, 뭐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뭐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든가, 리듬의 형태가 반복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구체화시키고 또 체면 효과가 있다. 자, 이 체면 효과. 원시 시대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뭐 원시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이제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료를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음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리듬을 뭐 북을 이제 친다든가, 우리가 그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그 체면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보면 지나치게 이제 반복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 체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재물을 바치려면 맨정신으로 바칠 수가 있나요? 체면에 걸려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종교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혹은 특히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막 북을 둥둥둥둥 치고 또 한 찬양을 뭐 10번 무슨 막 반복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 우리는 그 뭐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음악 치료학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체면 효과를 말할 수가 있고, 환각, 환청 이런 부분들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중격핵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중격핵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과다하게 방출되어져서 그건 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교적 엑스터시와 성적 엑스터시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클라이언스와 월커라는 사람은 그 리듬이 계속 형태가 반복되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최면 효과도 또 불러일으킨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스카텔리라는 사람은 리듬 구조 정보는 비리듬 자극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높은 청각 통로로 더 큰 강도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일정의 리듬 구조로 인해서 전달되는 것과 비리듬 자극으로 전달되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했고, 이제 타우트라든가 이분은 이제 그 의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인데, 다른 쉐이퍼, 뭐 데이비스 이런 이제 부분들은 리듬이 운동신경의 전달을 강화하고 동조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뇌 손상을 포함한 신체 재활에 리듬을 유용하게 활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뇌졸중이 와서 뇌신경을 다쳤어요. 그래서 편마비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정상 보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리듬을 통해서, 그 리듬 오디토리 스티뮬러스, 리듬 청각 자극제 기법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냥 걷게 하면 이렇게 다리를 이제 끄는데, 그러니까 메트로놈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10m 혹은 20m 거리를 몇 분 안에 걸을 수가 있고, 또 그 보폭이 또 몇 센치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가지고 또 몇 발자국을 또 가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분이 운동할 수 있는 그 리듬을 맞춰서, 템포를 맞춰서 또딱 해주게 되어지면, 다리를 이제 끌던 사람도 그에 맞춰 리듬 소리에 청각 자극을 받아서 청각 자극이 와서 내 운동신경을 자극을 해서 못 올리던 다리를 들어서 정상 보행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 RAS 기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리듬 오디토리 스티뮬러스, 리듬 청각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타우트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이제 많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이 운동 신경의 전달을 강화를 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달리기를 비유를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리듬에 따라서, 그 템포에 따라서 저도 진짜 그렇게 느린 음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잘 못 달려요. 달려도 이게 잘 안 맞아. 그런데 조금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그 리듬에 따라서, 그 템포에 따라서 내 다리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 뭐 운동요법에도 굉장히 잘 적용할 수가 있는 사항 같아요. 이제 신경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뇌의 신경회로는 다양한 작업을 이제 공유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음악적 과제와 음악 외적 과제를 대뇌 영역에서 함께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적 과제가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음악을 한다는 거는 진짜 머리가 이제 좋아야 될 거예요.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었으니까. 뭐 특히 작곡은 뭐 더 하겠죠. 근데 연주라든지 뭐 등등, 또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뇌가 다양하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줘야 음악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낄 겁니다. 음악 치료사는 그 작업 공유를 통해 대뇌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하면서 음악 외적인 기능적 재활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리듬 청각 기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증진시켜준다. 이건 음악 활동이 아니잖아요. 다른 활동이잖아요. 그럼 음악이 음악 외적 이런 반응을 유발을 하고요. 또 같이 무슨 연합 공동의 일을 하는데, 공동의 일을 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들어감으로써 그 공동에 하는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종류의 이제 신경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은 대뇌와 척추, 그다음에 말초신경 시스템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중추신경은 대뇌와 이 척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말초신경 시스템은 대뇌 속의 뇌신경과 척추 속의 그 신경, 척추신경, 이걸 가리켜서 말초신경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이 두 시스템은 자율신경 시스템을 이제 그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제 관할을 한다는 이런 얘기겠죠. 이 자율신경 시스템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할이 뭐냐 하면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다음에 외부 자극에 몸을 보호를 하고, 그런데 이 두 신경이 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같은 경우, 플라톤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음악을 질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게, 고대 때는 이제 그 병이 이제 생기는 게 몸에 이제 질서가 끼어져 가지고, 우주의 질서가 끼어지고 자연계의 질서가 끼어지면 자연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질서가 어긋나면 질서가 끼어지고,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몸의 질서를 한약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율신경 시스템은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하고, 또 외부 자극에 몸을 이제 보호하고, 그런데 이 두 신경이 주거니 받거니 교대로 일을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대뇌의 세망 조직, 이제 그 신경세포가 하나의 망처럼 그 네트워크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뇌 줄기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피질의 전기를 이루죠. 자, 이제 그 시상 하부에서 여러 가지 통합, 통제와 조정이 되어서 이제 시상으로 그 최종 중계소리를 보내면 대뇌 각 피질로 이제 신호가 와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을 하고, 이 신경 시스템이 청각 통로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경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신경의학은 아직 답이 없잖아요. 많은 이제 요즘 뇌과학도 많이 발전했었지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 있는 이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의학적 뇌를 갈라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게 가장 이제 권위가 닿을 수가 있겠지만, 그 수술요법, 의료적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음악 치료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해요.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음악 치료와 개론 이 부분, 이 3장을
한 몇 번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두고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뇌와 이제 좌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뇌와 좌뇌, 이제 우반구와 이제 좌반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대뇌고 이또 파란 요 이제 부분을 우리가 또 변연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뇌량이라고 하는 거는 좌반구와 이제 우반구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2억 개의 신경섬유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세상에 2억 개의 신경섬유로. 양쪽 반구는 좌반구와 우반구는 운동, 감각의 중추를 갖추고 있다. 우반구는 몸의 왼쪽을 지배를 하고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딱딱 기능 뭐 너는 이거 해, 나는 저거 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뇌랑이 연결되어 있던 2억 개의 신경섬유 세포로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두 반구는 구조나 기능에서 상호 긴밀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시각으로 돌았다. 이게 시신경 연결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사과를 봤다. 왼쪽에서 지각을 하고 또 왼쪽 눈이 연필을 봤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와서 또 이 연필을 또 인지를 하고 이런 등등. 그래서 이 좌반구 이걸 이제 좌반구라고 하잖아요. 좌반구는 오른손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 다음에 우반구는 왼손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X자로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좌반구와 우반계를 이어준 것이 뇌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주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악과 예술, 뭐 이런 창의적인 것, 뭐 상상력과 공상, 뭐 공간 지각, 신체 통제와 각성, 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룬다고 한다면 또 왼쪽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사고, 또 언어 능력, 뭐 쓰기라든가, 뭐 과학과 산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기능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특징은 있지만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이렇게 또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적 자극이 시상과 시상하부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상과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시상은 최종 중개소, 시상하부는 통제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외부의 감각기관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어디로 패스를? 시상으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라 이런 부분. 그래서 피질의 다양한 하충 구조를 통해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제 분류를 하고 보낼 건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음악적 자극은 언어라든가 다른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음악적으로 자극을 할 때 피질에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시상의 구조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상과 시상하부의 활동이 증폭돼요.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한 줌에 이런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 음악적 자극이 주어질 때는 더 많은 이런 정보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 활동이 증폭이 되어지면 자율신경과 신체 반응으로 또 작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상과 시상하부가 뭐 어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시상과 시상하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다음에 이 부분은 두정엽, 머리 꼭대기 두정엽. 이 부분은 뒤통수, 후두엽이라고 하죠. 뒤통수.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측두엽, 좌측, 우측, 측두엽.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이 전두엽의 기능과 역할은 주로 이제 말이라든가 행동과, 즉 전두엽의 기능은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억력이라든가 사고력. 그래서 이 치매 진단 받게 되지만 항상 이제 그 전두엽 쪽에 이제 기능 쇠퇴 이렇게 이 진단이 나와요. 기억력과 사고력 등 고등 행동, 고차원적인 행동을 관장을 한다라고 해요. 또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추리하고 계획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감정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에 이제 관여를 하는. 그래서 이 전두엽이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일단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전두엽에 손상이 일어나면 어떤 이제 또 현상이 생기느냐? 마비가 온대요. 그리고 연속적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퍼서 행동이 연속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런 연속적 행동이 어렵고, 다음에 얼굴 표정 변화가 어렵대요. 그냥 무표정. 다음에 자발적 상호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요. 대인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이 전두엽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다음에 생각의 유연성과 문제 해결의 어려움. 이거 내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저는 저한테 해당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 문제가 생기고, 실어증, 전두엽 쪽에 좌측 전두엽, 다음에 인식장애, 우측 전두엽, 이런 부분이 생기고, 다음에 난폭성을 보이고, 고집이 세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충동적 행동이 증가가 되어지고, 지나치게 말이 많고 허구. 이거 다 내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여튼 전두엽이 손상되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측두엽. 이 측두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후각과 청각과 관련되어 있대요. 이 측두엽이.
다음에 청각 연합 영역과 청각 피질이 있어서 청각 정보의 처리를 담당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귀가 있으니까. 안쪽 척두엽은 선언적 기억이나 장기 기억의 중요한 구조들을 포함을 한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가장 최근의 일들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기억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해 보면 노래들을 잘 하시거든요. 나는 사실 가사를 봐야 아는데 어르신의 가사를 안 부르고도 노래를 불러요. 이건 아주 머리 깊숙이, 가장 깊숙이,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부터 자꾸 잊어서 들어가니까 가장 깊숙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내 안쪽의 축두엽은 선언적 기억이나 장기 기억의 중요한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마 주위에 그 변형계 안에 해마 주위의 안쪽 축두엽 피질은 이론상 기억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해마 주위의 안쪽 축두엽 이 부분이 기억을 저장하는 이런 기억 저장 창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축두엽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 뭐냐면 청각이나 지각이나 시각, 언어, 장기 기억, 성격과 감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른쪽 축두엽의 장애 뭐냐면 음악 능력이 저하되고 시각적 인식이 장애.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딱 봤는데 쉽게 딱 저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대단하신 거죠. 시각적 인식 장애가 되고 계속 말하기가, 즉 뭔가 내가 충분히 표현을 하려면 말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계속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끊기거나 단어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나. 치매가 심하신 분들을 보면 진짜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말거나 저거 이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안 되는 분도 있으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진 분들 같은 경우. 다음에 또 이제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고, 왼쪽 축두엽의 경우, 왼쪽 좀 전에는 오른쪽 축두엽에 장애가 생길 때 그렇고, 왼쪽 축두엽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언어와 시각 관련 기억이 감소를 하고, 또 단어와 사물 기억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간지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있잖아. 이런 말을 종종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축두엽의 왼쪽 축두엽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저도 이런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요즘 자꾸 이제 단어와 이런 사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에 두정엽은 이제 정수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리는 운동 중추가 있대요. 그래서 촉각, 다음에 압각, 통증 등 이런 체감각 처리에 관여하며 피부, 근골격계, 내장, 미뢰,
미래로부터의 감각 신호를 뭐 맛을 이제 말하겠죠. 이제 감각 신호를 이제 담당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정엽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질수가 이제 있는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과 계산 능력이 저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진압력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이제 뭐 10원짜리 10개를 갖고 할머니 이게 10원짜리가 10개가 있어요. 10개면 얼마지요? 100원. 그럼 여기서 3개를 빼면 얼마가 남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정엽의 손상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전두정, 즉 앞에 두정엽 앞부분에 두정엽의 손상이 있게 될 경우는 그리기 어려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치매 검사를 할 때 밑에 보면 이렇게 오각형 이걸 겹쳐서 그리는 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두정엽의 손상이 있으면 이 그리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로 알츠하이머가 유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후두 정엽이 즉 뒤쪽에 앞부분의 뒤쪽에 후두 정엽이 손상됐을 때는 왼쪽 부위에 관심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길을 가다가 애들이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야 가지고 이쪽만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 차가 이쪽만 오는 것을 봐요. 왼쪽 차가 오는 걸 못 봐요. 그러다 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쪽 방향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보면 이렇게 안 보고도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좌측 후두 정엽에 손상이 오게 되어지면 쓰기라든가 계산, 손가락 알아맞추기, 좌우 식별 능력 저하, 운동신경 장애, 모방하기와 구성하기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치매 환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뭐 지적 장애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런 두정엽하고도 연결지을 수가 있겠죠. 후두엽은 이제 뒤통수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기가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뒤통수 머리 빠질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왜 너무 납작하니까. 근데 이제 후두엽은 일단 시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를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시각 기능도 저는 눈 여기서 앞에 하기 쉬운데 뒤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생각해 보면 카메라 렌즈가 앞에 있고 뒤처리는 필름은 이제 뒤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치는 거를 이 뒤통수에 있는 이런 후두엽에서 저게 뭐다, 저게 버스가 오네, 택시가 오네, 뭐 등등. 저기 또 우리 딸이 오네. 저 두 여자 중에 저 오른쪽 여자가 내 와이프네, 내 아내네, 뭐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는 역할을 후두엽에서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시각 피질에 도착하면, 즉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뒤통수에 이제 후두엽에 들어오면 사물의 위치라든가 이제 모양, 운동 상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제가 아내한테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줬는데요. 이놈이 후두엽 기능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지가 집 모양 구조를 다 파악하고 또 장애물도 분석해서 피해석하고 하여튼 너무 똑똑해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후두엽에 손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시각 영역에 결함이 생기겠죠. 뭐 소위 말해서 생맹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물과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집 거실에 있는데, 집 거실에 뭐 다양한 뭐 빨래통 바구니도 있고 뭐 건조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만 보는 거죠. 전체를 못 보고. 그런 사람들이 숲이 있고 숲에 나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숲과 나무를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두엽에 손상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환각과 환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또 몸이 허약해질수록 환각과 환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후두엽 쪽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기억의 이중해리, 뭐 기억 상실증이나 혹은 뭐 낮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낮에는 뭐 착한 사람, 밤에는 뭐 악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현상도 이제 생길 수가 이제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뇌 가소성, 뇌 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악 치료 접근할 때 RAS, 리듬 오디토리 스티뮬러스, 리듬 청각 자극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신호를 주면, 리듬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규칙적인 이런 뭐 정상 보행 훈련을 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 죽은 세포 옆에 세포가 죽은 세포의 기능을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가소성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타우트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우트라는 사람이 뇌의 새로운 영역에서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재조직화,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말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음악적 신호를 줬을 때, 특히 리듬 신호를 줬을 때 손상된 영역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세포가 손상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뇌졸중으로 뇌의 일부 영역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 영역이 담당했던 기능은 영원히 상실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정상 팔을 고정시켜 손상된 팔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 운동 유발, 물리치료실에 가면 그런 운동을 이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제 운동을 했을 때 팔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는 이런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 실험으로. 근데 우리는 음악 실험,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제 뭐 보행 연습이라든가 뭐 어깨 관절, 팔 관절, 이걸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리듬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운동시키는 이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뇌 가소성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중풍 환자,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한 편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뇌 가소성 원리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리듬을 활용을 해가지고 치매는 주로 멜로디 이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 이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리듬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1부에서 좀 내용상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2부는 이제 그러다 좀 이제 짧아졌습니다. 제가 과제는 뭐냐면 아마 5, 6강을 들으시기가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텐데 저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힘듭니다. 뭐 여러 번 이런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도 뭐 아직 충분히 무슨 의사들처럼 뇌신경 학술은 좀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5, 6강을 들으시면서 음악 치료와 뇌신경 이 부분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처음 음악과 뇌과학을 연결시켜 보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느낀 점과 이 부분은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레포트 형태로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는 말로서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인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음악이다. 우리가 음악으로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즉 결국은 뇌신경작용이다. 음악이 나의 뇌신경들을 자극을 해서 내 감정, 정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내 신체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지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쨌든 음악 치료라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이제 좀 다루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제가 목회자고 또 사회복지사로서 웬만큼 뭐 안정적인 이런 생활은 해야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음악 치료를 배우고 싶은 이런 또 열정이 끌어올라서 뭐 석사도 하고 이제 박사도 이제 했는데 제가 신학 박사 하기도 목회학 박사 하기 공부도 할 수 있었을 터이고 사회복지학 박사 하기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둘은 안 하고 음악 치료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면서 내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내 활동 영역이 우리가 뭐 목회적으로 표현하면 사역의 영역이 더 많이 확장이 되었고 뭐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글을 여러 개 된다면 꼭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시작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하는 이 과정이라도 한번 이제 맞춰 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